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악의 고용 참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인정하면서 이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요. 김동연 또 장하성 두 경제사령탑에게 이 완벽한 팀워크를 주장하는 일종의 공개 경고를 보냈다 이런 의미인데요. 청와대가 고용 위기 상황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비상 상황이라고 봐야죠. 경제부총리가 휴가에서 긴급 복귀를 해서 휴일날 또 당정청이 긴급 회의를 했다는 그 자체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줍니다. 지난 1월만 해도 지난해에 비해서 30여만 명 취업자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5월 달에 7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더니 7월 달에는 5천 명 느는 그 수준에 이제 그쳤거든요. 특히 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의 증가폭은 1999년 통계가 시작된 이후에 최악을 기록을 했습니다. 14만 명 정도가 줄어서 한 667만 명 정도 취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정부는 원래 이제 월 평균 32만 명 정도 취업자 수가 느는 걸 목표로 했다가 지난달에 이 목표를 18만 명 수준으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준이라면 이것도 좀 달성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노출이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이른바 옐로우 카드를 든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잇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을 걸어라, 자리를 걸어라. 문 대통령의 경고 당분간 일단은 두 사람 재신임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고 박사님? 재신임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용 참사는 현장에서 다들 많이 느끼시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수치로도 지금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국장 얘기대로 이건 비상 상황이다라고 보고 세 가지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정책에 뭔가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는 그리고 특히 팀워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자세로 일해라. 이렇게 세 가지 요구를 하면서 강하게 질책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워딩이나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은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또 내각의 경제부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대통령이 느끼는 만큼의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는지는 의문이에요. 우선 당장 장하성 실장부터 시간을 좀 기다려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국민들한테. 좀 기다려달라고. 연말이건 뭐고. 지금 당장 그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하던 아르바이트생 해고하고 집에서 주부가 당장 나와서 지금 일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오죽하면 그 소상공인들이 차라리 나를 감옥에 가두라 이러면서 시위에 나섰겠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로 그분들한테 기다려달라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의 그 비상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거다. 또 더불어민주당 쪽에 주요한 지도자들이 이 고용 참사의 원인을 무슨 5년 전, 10년 전에 전정은 정권 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국민들한테 특히 지금 고용 절벽에 내몰려 있는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또는 청년들한테는 정말 한가한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대통령의 인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경제팀을 왜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 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이제 두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경제 정책을 보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도마에 올랐지 않습니까? 예. 효과가 당장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주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다려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지표가 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동연 부총리 역할은 바로 그 역할입니다. 예. 그렇게 시도해서 효과가 나냐 안 나냐를 엄중하게 또 지켜봐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건데 과거에 우리가 소위 낙수 효과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대기업이 잘 되면 또 중소기업도 잘 되고 또 예. 덩달아서 소민도 좋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 성장론이 상당히 효과는 봤지만 언제부턴가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그 반대의 정책을 한번 써보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자 뭐 이건 아니라고 야당 비판도 이 정책이 과연 끝까지 답이 나올 것이냐 이런 이제 우리는 의구심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보냐면 두 정책이 시장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시장이 거부할 때는 두 정책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한쪽에 치중을 좀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다. 예. 다만 과거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잘했느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런 비판이 있어요. 세계 경제가 잘 되는데 예. 유독 한국 경제만 안 된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예. 우리가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그럴까? 문재인 정부가 과연 경제 정책 잘못해서 그럴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죠. 예. 즉 한국 경제 구조가 세계 경제가 잘 돼도 잘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참고 기다리는 뜻은 아니라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에 밑바탕을 하되 문재인 정부에서는 두 가지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서로 예. 치열한 토론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무슨 대통령 마지막 말에 제가 동의하는 것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것. 예. 무슨 경제 현실이 체감을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걸 한번 두고 봅시다. 예. 수치로 나온 것만 봐서는 쇼크, 충격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와 이 장하성 정책실장 간의 이견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두 사람의 의견차 크지 않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자, 홍익표 민주당 정책 수석 부위원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장하성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이고 김동연 부총리는 과거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그런 어떤 재벌 위주의 무슨 낙수 효과론에 기대고 있는 이제 경제 관료다. 이 프레임을 갖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주는데 두 분 간의 이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이미 낙수 효과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이 프레임으로 대리 프레임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언론에 뭐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또 현재 고용 참사 전 정권 또 전 정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 교수님 먼저 말씀 좀 저는 해주시죠. 전 정권의 책임 있다라는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예. 전 정권이 경제를 잘못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정말 조목조목 비판을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시장, 노동조건, 뭐 최소임금, 근로조건 이게 다 노동 조건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다른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 가면 노동이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사업가가 사업하기 편한데 한국은 임금도 높고 골치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한번 미국 가보세요. 노동자가 가장 편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대기업가들이 의무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 곳이 미국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대기업도 사실 반성을 해야 되지만 예. 현재 저는 언론이 이제 이 프레임을 잘못 잡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건 동의합니다. 왜? 언론이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총리와 부총리와 그 장하성 실장 간의 이견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견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러나 두 가지 정책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잘 되고 하나를 선택하면 못 되고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 현실의 문제지. 근데 그것은 마치 그러면 김 씨와 장 씨가 둘이가 잘 되면 경제가 잘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한국 경제의 현실과 노동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나치게 물론 언론이 그렇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예. 김동연과 장하성이가 싸우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기에는 두 사람의 그 능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예. 어쩌면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라고 보고요. 그- 저는 여론에서 어떤 프레임을 들이대는 것은 예. 좀 빠르다, 너무 정치적이다 이렇게 정치적이다 생각합니다. 예. 고 박사님. 홍익표 의원의 얘기대로 예.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른바 낙수 경제론을 신봉했던 경제 관료고 예. 장하선 실장은 굳이 따지면 그게 대비해서 말하자면 분수 경제론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명백하게 다른 경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익표 의원 말대로 김동연 부총리가 그새 그동안 낙수 경제론의 입장에 있다가 분수 경제론으로 입장을 바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분명하게 다른 거고 그것도 철학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정책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데 이 다른 걸 다르다고 보도하면 언론이 악의적 프레임을 더 씌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예. 참으로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별 차이가 없다면 그럼 예. 대부분이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왜 두 사람이 맨날 저렇게 싸웁니까? 입장 차이가 없는데 권력 투쟁하는 겁니까? 예. 명백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는 직분도 다릅니다. 경제 정책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경제부총리. 그렇죠. 정책실장은 대통령 비서입니다. 정책실장이 뭔가 생각이 좀 달라서 우리 경제팀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정책실장이 직접 경제부총리한테 지시하고 고치라고 할 수 없어요. 대통령한테 직언해서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경제부총리한테 입장을 좀 바꾸라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청와대 뭐 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경제팀한테 주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었나요? 뭐 그동안 예. 조율했죠. 정책 조율했죠. 예, 예. 그런데 정책 조율까지는 예. 소문 나거나 소리 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대립해서 마치 청와대 경제정책 따로 있고 내각의 경제정책 따로 있는 것처럼 예. 이렇게 만든 거 언론 탓입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언론이 자꾸 악의적으로 프레임 더 씌웠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 탓을 하고 있으면 예. 거기서 어떤 해결책이 나옵니까?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저는 이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적당한 절충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를 먼저 활성화시켜서 낙수 효과를 보겠다고 작심을 하고 가든지 예. 아니면 정말 임금을 먼저 올려서 소득이 주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이 분수 효과로 나타날 때까지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가든지지 적당하게 절충하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참아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예. 지금 청와대가 우리는 지금 그 전 정권 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경제 철학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이념도 다른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걸 하다 보면 다른 나라 사례도 있고 이래서 최소한 3년간은 허리띠 졸라매야 됩니다. 예. 이렇게라도 하고서 국민한테 참아달라 그래야죠. 우리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곧 일자리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들 이벤트 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 취임식 날부터 일자리 전광판 갖다 놓고 정말 문재인 정부 이제 일자리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해결될 겁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언제 국민들한테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3년 이상 고통스러운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고통을 좀 나눠주십시오. 짊어져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와서 1년 3개월이나 지났는데 국민들한테 지금 기다려주세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경제 정책 절충이나 타협은 좋지 않다. 이 말씀 경제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이요 어제 연찬회를 가지고 당 혁신과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통합 보수 야당 건설을 위한 그런 대청감 수준의 약간 리모델링도 심도 깊게 고려해 갈 것입니다.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한 우리의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고쳐가면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새로운 기사를 모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적인 부분을 갖다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차는 별로 고장난 게 없는데 운전수가 지금 그동안 문제였다.
자, 어제 연찬회 흰색 셔츠를 입고 쇄신을 다짐했는데 의원들 입에서 뭐 자아 비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차가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가 문제다. 이것 역시 뭐 또 자아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도 과천에서 이제 연찬회를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은 고장난 자동차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인적 정산보다는 시스템 개혁이라든지 이념, 철학을 정립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운전자가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보수 대통합의 필요성 이 문제를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에서 혁신 비대위가 우리 당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국회의원들 112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 자유한국당 내부 조사 결과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계파 갈등 및 보수 분열 53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대선 패배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이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 당 리더십과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했다. 이게 한 40명 정도. 예. 이게 이제 상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왕발과 거친 언행이라든지 시대 정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등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잘못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예전 영화죠. 주유소 습격 사건 얘기를 하면서 끈질기게 끊임없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과연 쇄신을 통해서 어떤 반등의 기미를 보일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